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 사망 사고가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 시화 공장에서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제빵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SPC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2년에는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SPC그룹 회장인 허영인 회장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고 청문회에서도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23년 또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약속한 1,000억 원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같은 날이었죠. 한국농수산대에서 경남 합천의 돈사로 현장 실습을 나간 19살 실습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년 전 여수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갔던 홍정훈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교육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처럼 떠오릅니다. 그때 그 재발 방지책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 학생들 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전해야 하는 걸까요? 강력한 처벌로 예방까지 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현장에서 죽지는 않게 그런 일은 없도록 이리저리 피할 길을 내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브리핑 라전 법정 이슈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21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최근 흥국사의 마지막 암자인 영취산 도소람이 화재로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영취사 흥국사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데 도소람은 지정에서 빠져 있어서 피해 복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난 5월 11일 여수시 중흥동 영취산에 소재한 이 흥국사 말사인 도소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극락전과 요사체 등 건물 3채를 태우고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는 물론이고 이 도소람이 명승 지정에서 빠져 있어 건물 복구 등의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방서와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 도소람 화재는 정기적 요인에 따른 누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소람은 목조 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한데도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소화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문제는 화재로 소실된 도소람의 이 잔해물 처리와 이 사찰 재건인데요. 이 도소람이 깊은 산속 고지대에 있어 중장비나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이 잔재물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 또 지역 일부에서는 화재 잔재물의 장기적인 방치와 함께 이 사찰의 재건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은 이 수만 그루의 진달래가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 독특한 모양의 바위와 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화재 발생 이후 뒤늦게 이 도소람이 당시 명승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소람만 왜 빠져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여수시나 국가유산청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재 발생 이후 이 국가유산청은 이 여수시 의회 등 관계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화재 복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국가유산청은 안타깝지만 도소람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명승지 심사 당시 도소람 건물이 현대적이고 또 역사적인 고증 자료들이 다소 미흡해 명승지 지정에서 제외됐고
여수시 또한 역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서 사찰 건물이 비교적 현대식 건물이어서 명승으로 지정하기는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만 여수시는 도소람이 문화재나 자연유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원할 근거는 없지만 전남 도나 흥국사 등과 협의해 잔재물의 철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나 흥국사 측은 인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잔재물 처리나 사찰 재건, 소화시설의 개선, 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도 개설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화재 복구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잔재물 철거 방안 또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사나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난 겨울 제설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회사들이 아직도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국도관리사무소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120일 동안 이 관리소 관할 구역인 곡성, 구례, 보성 등 5개 권역에 대한 도로 제설 및 결빙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예. 이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일부 회사들이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서상 지불할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순천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도로 제설 비용을 월별로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공사 시방서에 출동한 횟수로 산출해서 지급한다고 비용 지출 방식을 변경하면서 회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은 눈이 오지 않아도 이 제설 작업을 위해 장비가 비상 대기 상태로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며 관리사무소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이 같은 비용 지출 방식에 대해 이 업체 측은 지자체인 순천시와 다르게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출동한 횟수와 상관없이 월별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출동한 횟수만큼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불 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순천국도관리사무소는 언론을 통해 장비 임대료 체불은 회사들 간 민사상 계약 문제로 일단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급사의 공문 등을 통해 협의를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관리사무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제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5개 권역 중 고흥 권역을 제외한 4개 권역 회사들은 계약서대로 월 1,000만 원씩의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업체 측은 지자체인 순천시의 경우에는 겨울 제설 작업을 2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임금을 책정하고 출동한 날이 많을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지만 적게 나갔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하지는 않는다며 이 관리사무소의 지급 방식에 업체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세부 내용을 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고요? 네, 광양시가 관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확정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광양시 의회가 일부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세부적인 계획 실현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023년부터 3억 원의 용역들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고 최종 보고회를 거치지 않고 전남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남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광양시의회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나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과 함께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보호를 위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은 가급적 이격하도록 공간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부득이 혼재할 경우에는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완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광양시 의회는 광양시가 공고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평가 항목에 따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은 광양시 지역 내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2km로 하고 있지만 영향의 범위를 5km 범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또한 계획의 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 계획 및 하위 계획에서 미치게 될 환경 영향에 대한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하위 계획을 시행할 경우 방향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날도 약간 후덥지근해지고 네. 비도 좀 하루 종일 네. 내리고 했는데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습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높아가지고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세요, 이 변호사님. 아, 네, 보양식을 갑자기. 먹어야겠죠. 네. 이제 기력이 딸리고 또 네, 그러세요. 네, 너무 당황했네. 좀 챙겨주십시오, 좀. 네. 스스로 네. 챙겨요, 스스로. 네. 이 험난한 세상 스스로 네, 챙기도록. 한 가정이신 만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이에요. 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두 명이서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부부 변호사가 함께하시는 부부의 그런 날에 의미구나. 함께하는 예. 처음 알았어요. 오늘 두 분 모르셨어요, 진짜? 네, 네, 아니 누가 그런 걸 또 만들었어요? 기념일이에요, 오늘 법정. 아니 굳이? 아 예. 아, 좋은 의미가 좋은 있는 날이네요. 날이네요. 예, 네. 오늘 방송 끝나시고 저녁 네, 부부의 날 맞이한 저녁도 맛있게 아, 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야, 뭐 한쪽으로 일방적인 기대는 안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잘 알아서 수습하시고요, 네. 분위기는. 네. 자, 화제의 판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제의 판결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번 5.18 민주화 운동이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좀 판결을 가져왔는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인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국가의 배상 판결 이 판결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말씀하신 대로 45주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도 2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좀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고 안병하 치안감이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병하 치안감은 1979년부터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분이셨어요. 뭐 근데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 같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재직하던 중에 1980년 5월 18일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경찰국장이면 치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런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예. 경찰관들에게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했고 무력으로 제압하지 말고 예. 총기 휴대 등을 뭐 무장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과잉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를 했고 유혈 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군부에서 과격하게 진압을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를 어긴 거죠. 굳이 쉽게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5.18 이후에 5월 26일에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이 됐고요. 치안본부로 대기 발령을 받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 6월 2일까지 약 8일 동안 불법 구금돼서 이런 고문 등이 동반된 조사를 받다가 예. 풀려났고 뭐 같은 날 의원 면직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직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예. 이후에도 이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 1988년 10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예.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 재판은 유족들이 제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유족들이 이제 이제 사망하고 난 이후에 당시에 이제 직급은 경무관이었는데 이제 치안감으로 추서가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안 치안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6년에 이제 순직 경찰로 등록이 되면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은 됐지만 이제 유족에게 퇴직급여만 지급을 하고 공무원법에 보장되어 있는 유족연금은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3월경에 이제 이 유족인 부인과 아들 3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4명이죠. 강제
환자의 해직 및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치안감 본인의 위자료와 또 그 가족, 유족의 위자료, 그다음에 국가가 미지급한 유족연금 등 총 5억 6천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청구가 들어갔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1심 판결에서는 그 이제 위자료 청구 부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예. 1심과 아까 마찬가지로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었죠? 우선 1심에서 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2024년 작년 6월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안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강제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강압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 그래서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업직상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예. 이 안치안감 본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 5천만 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걸 상속 비율에 따라서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예. 판단을 했습니다. 예, 총 2억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네. 판결.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안치안감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는 인정을 했는데 예. 1심에서부터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등 그러니까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체로서 고유한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소는 승소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거죠. 예, 그렇군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자, 1심이랑 2심 둘 다 어쨌든 안치안감 본인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까지 해서 다툰 그 법리적인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안치안감의 사망과 5.18 민주화 운동의 관련성이 있는지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인정이 된다. 이 안치안감이 사망한 것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런 발포 명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그걸 위반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이제 불법적으로 강제 해직을 당한 거에 관련해서 그로 인한 이제 정신적인 고통 후유증으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인과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는 어떠한 또 항변을 했었냐면 예. 소멸시효 항변을 했는데요. 이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해당이 되고 유족은 네,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5.18 보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에 보면은 이제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이 보상금을 신청한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이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때를 시점 이제 기준으로 하면 본인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는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헌 판결이 있고 나서 3년이 안 지나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가족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1, 2심 모두 이 이제 안치안감의 유족들이 여러 소송을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유족 그 급여 부분 있잖아요. 8년간 이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8년간 그 고문 후유증에 시달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급여 청구를 이제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어도 가족들은 이 불법행위 사실과 그다음에 그 불법행위 가해자인 국가를 이제 특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23년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했다라고 지금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국가적으로 그 이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위자료에 반영해야 된다고 또 국가는 또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그건 별개의 권리다. 예. 이 사건 위자료 채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따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참작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 한 3가지 정도 쟁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면은 그들의 임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일 텐데 사실 이 당시에 그 반대되는 명령을 거부를 했던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명령을 따를 때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런 판결로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판결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거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면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예.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양심적인 공무원들은 보호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병화 치안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잉 진압을 금지하고 평화적 시위를 유도한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공무원의 가치를 확인한 판결로 봐야겠죠. 그래서 예.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항상 조금 작년 말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사회적으로 그랬죠.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12.3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에요. 예.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판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명령 자체가 법령상 근거를 갖는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더라도 뭐 위법성이나 이런 책임들이 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군에서는 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뭐 법제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 판결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심적인 공무원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안치환감의 아들 호재 씨의 뭐 말 보니까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좀 조그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요즘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니까 박찬대 의원 비서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식사와 함께 700만 원짜리 와인 2병을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사기 사건도 있었고요. 비슷한 수법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뭐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명인 사칭 노쇼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아이고 뭐 비상계엄인가 계리인가 계몽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대선한다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뭔 놈의 파리만 득실득실하네. 나 짜증이 확 나네. 그때 식당엔 한 통에 전화가 걸려오고 따르릉 따르릉. 아 여보세요. 거기 라전 식당이죠? 아유, 거기 해물찜이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예약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네. 아 대고 말고요. 저희 집 해물찜 하나는 여수에서 1등으로 쳐주는데요. 몇 분이나 오실까요? 아, 저희 후보님,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 후보님께서 내일 여수로 가시는데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느라고 농민분들하고 식사를 하셔야 해서요. 한 30명 정도 들어갈 자리 가능할까요? 아 30명 정도는 들어오고도 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해물찜 30인분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언제 오십니까? 내일 가니까 미리 준비 좀 부탁드려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약금을 조금만 걸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노쇼다 뭐다 그래갖고 우리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 저 유력 대선 후보님 보좌관입니다. 제가 뭐 이런 푼돈으로 사기칠 사람으로 보이세요? 대금은 내일 바로 결제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저희 후보님께서는 알프스 빙하에서 나오는 물만 드시는데 좀 그걸 좀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한 500병 정도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물은 거기에는 없으시겠죠? 아니, 제가 그 알프스 빙하 그런 것은 제가 모르고요. 시원한 보리차는 저희가 준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예약을 취소해야 하나? 물 하나 때문에. 물만 좀 사다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시겠어요? 제가 명함하고 그 물 판매처 정보 좀 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이제 물값이랑 식대 내일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물만 대신 사다 놓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판매처로 지금 제가 바로 결제하고 갖다 놓으라고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다음 날 자, 음식은 30인분 준비됐고 손님들만 오시면 되겠다. 예, 오랜만에 단체 손님이라 떨리는구만. 2시간 후 아니 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주문한 물도 안 오고 설마나 사기 당한 거요? 사기를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사기를 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 30인분 식사 예약과 물 500병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돈까지 식당 주인이 우선 지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든 연락은 다 끊겨버리고 뭐 등장도 하지 않아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 뭐 언제든지 막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가 기승이라고 요즘 합니다. 네. 뭐 요즘 뭐 말도 아니게 뭐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사칭하면 좀 더 이야기가 그럴싸하고 뭔가 신빙성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을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저기 단순히 뭐 참석에 불가능해서 참석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특정 회사라든지 연예인을 사칭해서 외식업자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사기를 치는 상습범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이게 악의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변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사기범의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것들을 이제는 소상공인들에서 뭐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예.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음식 준비했다가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판매처의 결제를 유도한 후에 그 이제 판매 대금까지 이제 갈취하는 형태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여수에서도 이런 일이 뭐 있었다라고 하는데 대선 기간이라 꽁트 사례처럼 선거 캠프를 사칭하는 경우들도 요즘 있다고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이 피해가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 이제 정치권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 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범은요. 지난 18일 뭐 제주 서귀포시 한 펜션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이재명 후보의 제주 지역 선거운동원 30명이 뭐 2박 3일간 묵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좀 도시락을 대신 구매해서 준비해 달라라고 하면서 400만 원 상당의 도시락 대금 피해를 입혔고요. 또 뭐 경북 구미에서는 또 국민의힘 선거 캠프 관계자다라고 하면서 예. 15개의 객실을 3박 일정으로 숙박 예약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또 사기였고요. 또 뭐 이런 뭐 도시락 주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여러 전국에서 대선에 관한 이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정을 이용해서 실제로 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들리는 거죠. 옆에 선거 운동 하는 소리들이. 그런 그러면 것까지 치밀하게 네, 준비를 맞습니다. 해서. 그래서 뭐 의심할 수 없게 그리고 실제로 뭐 거기에 오는 일정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죠. 네. 이런 범죄가 옛날에는 뭐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점점 유명인들로 범위가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를 사칭했던 것은 좀 과거의 추세고 요즘 추세를 보면 유명인들, 연예인들로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북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은 내가 방송국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예? 촬영 후에 32명이 방문해서 식사를 하겠다. 숫자도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특정 브랜드의 위스키 브랜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 위스키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식사 자리에 좀 사다 달라. 그리고 이 주류는 이 업체에다가 주문을 좀 해달라. 좀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약만 한 게 아니라 주류 구매까지 부탁을 해놓고 예. 다 준비해놨는데 오지 않았다는 사례도 그러니까 주류 있었고요. 구매라는 게 포인트가 주류를 구매하려고 돈을 지불을 했는데 주류는 오지 않고 그 돈만 가로채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좀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들이 요즘 추가된 수법인 것 같아요. 단순히 노쇼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게 위스키일 수도 있고 뭐 경남에서는 또 배우 강동원 씨의 뭐 제작진이다, 영화 촬영 제작진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이네요. 예. 특정한 와인 뭐 특별한 와인인가 보죠. 그래서 한 병당 300만 원인가 봐요. 그래서 두 병을 주문해 달라고 해서 600만 원 상당 주문시켜 놓고 또 노쇼를 해서
사기를 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쇼 사기 범죄의 특성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단계로 속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1단계는 일단은 그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단 주문을 해야지.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이제 믿음을 주는 거고요. 예약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피해자 이제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같이 결제를 할 건데 이 피해자 업체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어떤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일 뭐 그 약속한 날짜에 가서 뭐 이제 거기서 주문한 것도 결제를 하고 대신 그 이제 구매해 준 거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제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그 이제 대리 구매한 물품을 주지도 않고 이제 그 그러니까요.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나쁜 네.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그게 뭐 정말. 위스키든 뭐 아까 스위스산 네. 물이든 뭐 뭐든 간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얼른 잡아서 처벌을 해야죠. 잡기 네. 힘든가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것이 이게 국경을 초월한 범죄 형태로 이제 우리 보이스피싱도 아주 오래된 그런 조직화된 범죄잖아요. 근데 이 노쇼 범죄도 그냥 우리 뭐 일종의 장난 전화처럼 갈 것처럼 해놓고 안 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이제 2단계 구조로 뭐 대리 이제 구매를 하게 해서 그 대금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단순히 뭐 일어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 동남아시아의 콜센터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완전 보이스피싱처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에는 정말로 범인들을 잡기가 더욱 힘들겠죠. 특정조차도 힘들고 아하. 이제 그렇죠. 자, 그래도 이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 이건 좀 수상하게 봐야 한다. 이런 지점을 좀 알려주시면은 확실히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연락 온 전화번호가 아닌 그 해당 공공기관이나 뭐 회사 이름으로 이제 말하는 어떤 그런 공식 전화번호를 좀 한번 확인해서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예. 아니면 대부분 이런 노쇼 사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약금을 걸게 하면 그냥 알아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약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아니면은 그 뭐 주문하는 금액의 금액이 몇 퍼센트? 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내게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예약 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영세하게 운영하는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까지 걸게 되면 누가 또 이렇게 가게를 찾아오겠냐. 네. 그런 게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고 또 이게 피해를 막 몇 천만 원씩 입힐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그 비싼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을 대리구매해달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응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으로 이렇게 단타를 치는 그게 거거든요. 무슨 소액이에요. 몇백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가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되거나 내가 이번에 좀 잘못 걸렸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한 피해가 있으시더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요즘은 또 이제 그 피해자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똥 밟았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건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해당 영업장에서 취급하지 않은 상품을 어디에서 따로 구매해서 좀 구비를 해달라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기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시고 예.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범죄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죠. 대신 해줄 해줄 수 수 없다. 없다라는 단호하게. 거는 네. 그건 예. 아예 전제 조건으로 해야지 이제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겠죠. 예, 행여나 뭐 상대방 그 예약 주는 사람에게 사기꾼으로 오해를 한다고 기분 맞아요. 나빠하실 수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맞아요. 발생할 네. 수 있겠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확실하게 네. 첫 번째 예약 보증금 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리 구매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기꾼들 처벌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처벌 규정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사기죄로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고 다만 그 오늘 우리가 언급한 범행의 수단이라든지 기망행위의 내용들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잖아요. 굉장히 불량한 건데 그래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노쇼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금전 편취가 아니니까 영업 손실이니까 사기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업 손실이라든지 소극적인 손해까지도 다 손해를 보거든요, 판례에서.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물건을 대리구매하게 해서 물건값만 지불하게 하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 당연히 이것도 사기고. 그래서 범행의 횟수라든지 피해자들의 규모, 정도, 뭐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악질 사기꾼들은 강력 또 엄중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잡을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유명인 사칭 노쇼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은 누군가요? 저는 광양소방서장 정강옥입니다. 85년에 전남 여성 소방 공무원으로 입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 6월 30일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전남 동부권 최초 소방서장인 광양소방서 정강옥 서장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자, 왠지 소방관, 경찰관 이런 공무직은 여성들보다는 특히나 그 당시에는 또 남성 위주의 직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방서장을 하시고 이제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시죠. 네, 이 정강옥 서장은요 입사 후 18년 만에 소방이라는 직책을 달고요, 이 상위 직급에 대한 도전 정신으로 지금의 소방서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체 소방관 중 여성 직원은 현저히 적습니다. 뭐 40년 전 정강옥 서장이 소방관이 될 때는 여직원을 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적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네. 예. 그런데 이 직업 현장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이 전남 동부권 최초의 소방서장이 됐습니다. 여성 소방서장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여성들 직업이다 보다는 남성 위주의 직업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이 굉장히 좀 적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전체의 한 10% 정도. 그래도 지금 10%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들어올 때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 소장들이 한 10여 명 항상 그 정도밖에는 유지가 안 됐었습니다. 우리 소방에 여직원이 적다 보니까 항상 최초라는 말을 자주 듣고 다니는데, 그래서 동부권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광양소방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용될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여성 소방 공무원이 100여 명도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119 구급대가 있어서 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되는데, 제가 입직할 당시만 해도 100명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도 한 5, 6명밖에 여성 소방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네, 진짜 여전히 여성 소방관의 수는 적습니다. 네. 자, 원래 이 첫 번째 최초 이런 수식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전남 네. 동부권 최초의 여성 서장으로서의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부담감은 별로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전에 두 분의 서장님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가지 않을까 하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부담이 있었다면은 뭐 현장 활동에 대한 그런 부담감보다는 저도 그 선배님들을 롤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전남 소방에 450명 정도 되는 여성 소방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직원들도 누군가는 저를 롤모델로 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부담감, 항상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본보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롤모델로 삼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직업군보다 남성 위주의 조직 사회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힘든 점 또한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요, 이 정광욱 서장은 항상 자기 관리에 신경 썼다고 해요. 직업은 소방서장이지만 엄마, 부인, 주부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도와준 가족이 힘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남성 조직에서 여성이 근무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남성 조직에서 여성 리더가 된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관리, 항상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외유 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그 조직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했던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남편이 있었고, 여성이 어떻게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아이들 둘을 좀 다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 걱정 없이, 아이들 걱정 없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가장 1등 공신이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소방서장님도 어머니에게 또 마지막에는 네.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40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동안 잊지 못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네, 지난 2020년 구례 피아골 구조 현장에 순직한 대원의 연결식을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2020년 7월 31일에 구례 피아골에서 구조 현장에서 구조를 하다 우리 직원이 한 명 순직을 했었습니다. 순직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소방본부의 안전보건팀장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팀장이라는 역할이 직원들의 보건, 안전,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거든요. 근데 순직 사고가 발생을 하고 저희는 뭐 빈소라든지 장례식 준비라든지 연결식 준비라든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장 순직을 하게 되면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거든요. 안장식까지 저희가 3일 만에 마쳐야 됩니다. 3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전보건팀장을 하면서 진짜 참 한숨도 안 자고 그 연결식 준비하고 직원을 안장했던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최고의 예우를 해서 보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3일 동안에 참 한숨 안 자고 그 연결식 준비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누군가를 내가 지킨다 이런 보람, 뿌듯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모두 대피하지만 소방관은 반대로 이 위험을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방관은 대표하는 그 주황색 제복 있죠. 네. 이 제복을 입으면 소방관이라는 직업 의식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보람으로 이 직업을 40년 동안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재난 현장에서는 가장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는 말을 저희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이제 저희가 민간인이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소방관의 복장, 주황색 복장을 딱 입는 순간 이 직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안전을 담보해 줄 사람은 소방관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방관을 국민의 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 전국의 모든 소방 공무원들은 항상 보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first in, last out. 네. 이 말이 참 뭉클하기도 하고 네.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존경심도 듭니다. 네. 자, 4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를 했고 이제 퇴직까지 딱 40일 정도 남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퇴직을 앞두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조금은 좀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방관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업다 보니까요. 항상 잠잘 때도 이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예. 마음 편히 못 잤는데 이제야 조금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또 그만큼 40년 근무를 이렇게 함께 해준 동료들께도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 40년을 돌이켜보면요. 순간순간 참 잘 살아온 것 같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 서장은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명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쉬움보다는
조금 홀가분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40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선후배 동료 소방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굉장히 순간순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60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게 후회로 남는다 그런 게 조금 자만심일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명품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소방관으로 들어와서 여성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나가잖아요. 항상 제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으로서 또 시민들의 안전과 대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해온 오늘의 주인공 정강옥 광양소방서장 만나고 왔는데요. 그 명품의 삶을 들으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또한 드네요. 자,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1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